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성종 임금 제위 7년째 되던 해예요. 한양 도성은 흉흉한 소문으로 가득했죠. 밤마다 관노들이 역적을 찾아 헤매고 백성들은 눈치만 살피며 살았습니다. 칠패시장 한 구석에는 떡을 파는 곱사등이 총각이 있었어요. 얼굴 왼편에는 불에 댄 자국이 선명했고 등은 활처럼 굽어 있었죠. 말을 더듬는 그를 보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떡 사세요. 장터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여기고 조롱했어요. 누가 저런 자가 만든 떡을 먹겠냐며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사내는 묵묵히 새벽마다 떡을 빚고 해질 무렵이면 판잣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5월 24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졌어요. 사내는 떡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죠. 그때 멀리서 횃불빛이 보이고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들아, 놓치지 마라. 관노들이 누군가를 쫓고 있었어요. 사내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죠. 어둠 속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너진 담장 아래에 누더기를 걸친 여인이 어린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여인의 얼굴은 흙먼지로 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깊은 연못처럼 맑으면서도 두려움이 가득했죠. 아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여인이 급히 아이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관노 하나가 소리쳤죠. 저쪽이다. 횃불빛이 골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더욱 꼭 껴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이미 체념한 얼굴이었죠. 바로 그 순간 사내가 떡판을 질질 끌며 골목 입구로 걸어나갔습니다. 떡 사세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일부러 크게 발을 질질 끌었어요. 관노들이 달려왔죠. 내 놈,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느냐? 사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떡판을 가리켰습니다. 떡 팔고 집에 가려고요. 관노들은 주변을 살폈지만 빗물에 흔적이 지워진 데다 어두워서 더 이상 수색하지 않았어요. 쳇, 이미 달아났을 게다. 횃불빛이 사라지고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죠. 사내는 천천히 담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아이를 꼭 껴안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사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에는 더듬거리지 않았죠.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여인이 고개를 들었고 눈빛에 경계가 서렸습니다. 사내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떡 몇 조각이 쌓여 있었죠. 아이가 배고플 겁니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떡을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비가 곧 그칠 거예요. 그때 움직이세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여인은 한동안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떡을 집어들었고 아이가 떡을 받아먹으며 기침이 잦아들었어요. 여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죠.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은인이 누구인지, 왜 자신들을 도와주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사내는 여느 때처럼 떡을 빚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간밤에 여인과 아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서 있었죠. 얼굴을 씻었는지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맨발이었습니다. 어젯밤 은혜를.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하자 사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갚을 것 없어요. 다시 더듬거리는 말투로 돌아왔죠.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은 아이가 아파요. 열이 나고 기침이 멎질 않아요. 사내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풍한이었죠. 빗속에 오래 있어서 생긴 병이었습니다. 사내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죠. 사내는 안으로 들어가 작은 보따리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약초 몇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걸 물에 끓여서 먹이세요. 여인은 놀란 눈으로 약초를 바라보았죠. 이건 당신이 얻지. 그냥 아는 사람이 줬어요. 사내가 얼버무렸습니다. 여인은 약초를 받아들고 깊이 절을 했어요. 은인이세요. 언젠가 이 은혜를. 가세요. 낮에는 위험해요. 여인은 아이를 데리고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 다시 돌아보았어요. 혹시 성함이? 몰라도 돼요. 여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죠. 사내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이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인은 사흘에 한 번씩 사내의 판잣집 근처에 나타났어요. 아이의 병은 차츰 나아졌고 여인은 떡 만드는 일을 거들기 시작했죠.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곱사등이 놈이 여자를 들였나? 사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여인이 물을 길어오고 떡판을 닦아주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죠.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내는 여인에게서 눈을 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인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아이를 대하는 모습은 애틋했어요. 비록 누더기를 걸쳤지만 그 안에서 품격이 느껴졌죠. 여인도 사내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경계심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감사가 자리 잡았어요.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깊은 위로가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여인이 조용히 물었죠. 당신은 정말 떡장수예요?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초를 보통 사람은 구별하지 못해요. 백작약과 시오를 함께 쓰는 처방은 의원이 아니면 몰라요. 사내의 손이 멈췄죠. 여인이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숨기고 있어요. 제 남편은 역적으로 몰렸어요. 억울하게요. 일가가 멸문당했고 저와 이 아이만 겨우 살아남았어요.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이번에는 전혀 더듬거리지 않았죠. 한때는 관직에 있었어요. 하지만 역모에 휘말려 이 꼴이 됐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가 그 사이를 채웠어요.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순간이었죠. 사내는 여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여인도 그 손을 꼭 잡아주었죠. 여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남편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어디에 있어요? 사내가 물었죠. 아이 옷 속에 꿰매 넣었어요. 당시 역모를 조작한 자들의 친필 문서예요. 사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해요. 만약 그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쫓고 있겠죠. 여인의 목소리에 비장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남편의 누명을 벗기고 이 아이를 떳떳한 양반가의 자손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사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과 같았어요. 억울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도와드릴게요. 사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 속에는 감사와 안도가 섞여 있었죠. 사내가 이어 말했어요. 저에게도 밝혀야 할 진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원수가 같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그 눈빛 속에는 복수에 대한 의지와 함께 서로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해요. 여인이 말했어요.
그 밤 빗소리만이 고요히 처마를 적시고 있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각자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위로였죠.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함께 복수를 이루겠다는 다짐이 그 밤 공기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죠. 닷새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칠패시장에 역적의 잔당이 숨어 있다더라. 관아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할 거란다. 사내는 불안감을 느꼈죠. 여인과 아이를 더 이상 판잣집에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늘 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요. 여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장터 어귀에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선두에는 한양 서부 포도청의 나장 이모가 서 있었어요. 욕심 많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자였죠. 이놈들아, 칠패시장 전체를 뒤져라. 역적의 가족을 숨겨준 자도 같은 죄인이다. 포졸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재빨리 여인에게 눈짓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뒤쪽 골목으로. 하지만 그 순간 판잣집 문이 벌컥 열렸죠. 이놈들, 움직이지 마라. 포졸 둘이 칼을 빼들고 들이닥쳤어요. 사내는 재빨리 몸을 웅크렸죠. 저는 떡장수예요. 닥쳐라. 내 집에 수상한 여자가 드나든다는 제보가 있었다. 포졸이 여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이씨 부인이냐? 전라감사 이정민의 딸.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밖에서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죠. 찾았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이모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인을 보더니 비웃었어요. 호, 양반집 규수가 이런 곳에 숨어 있었구나. 곱사등이 떡쟁이 놈과 함께.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모가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결박하라. 그리고 이 곱사등이 놈도 끌고 가라. 포졸들이 다가왔어요.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바들바들 떨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시끄럽다. 끌고 가. 포졸 하나가 사내의 멱살을 잡아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사내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포졸의 팔목을 비틀어 제압하고 칼을 빼앗았어요.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죠. 판잣집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모와 나머지 포졸이 경악한 표정으로 사내를 바라보았어요. 사내는 더 이상 등을 굽히지 않았죠. 허리를 쭉 펴고 섰을 때 그는 보통 사람보다 한 뼘은 더 컸습니다. 네, 내 놈이. 이모가 뒤로 물러서며 칼을 빼들었어요. 무인이었구나. 역시 역적무리였어. 사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저 여인과 아이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도 순순히 따르겠어요. 웃기는 소리. 내 놈들을 모두 잡아가는 것이 내 공이거늘. 이모가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눈으로 사내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보는 순간이었죠. 포졸 17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사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죠. 그는 손에 쥔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정확히 포졸들의 손목과 어깨를 스쳐 지나갔어요. 피가 튀지도 않았지만 포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죠. 칼끝으로 혈도를 눌러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이모는 그제야 사내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네, 내 놈 대체 누구냐?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죠. 다만 여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가세요. 여인은 망설였지만 아이를 꼭 안고 뒷문으로 달려나갔어요. 이모가 고함을 질렀으나 이미 늦었죠. 이놈! 감히!
이모도 칼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가볍게 옆으로 비켜서며 칼등으로 이모의 손목을 쳤어요. 칼이 땅에 떨어졌고 이모는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했죠. 기억하세요. 사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내는 자들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내도 창문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모는 이를 갈며 바닥을 쳤죠. 이놈을 반드시 잡아라. 현상금을 걸겠다. 그날 밤부터 칠패시장 일대는 초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곳곳에 포졸과 관노들이 깔렸고 수상한 자는 모조리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사내와 여인, 아이는 한양 외곽에 버려진 사당으로 피신했죠. 여인은 불안한 얼굴로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대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숨는 게 먼저예요. 사당 안은 어둡고 습했지만 적어도 안전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긴 밤을 견뎠죠. 아이는 여인의 품에서 잠들었고 사내는 문 앞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뒤였어요. 한양 전역에 벽보가 붙었죠. 곱사등이 떡장수 일당을 잡는 자에게 은자 100냥을 하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당 안에서 여인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이러다간 우리 모두 잡히고 말 거예요. 그래서 부인께서 가지고 계신 그 증거를 이용해야 해요. 사내가 말했죠. 여인은 아이의 옷 속에 꿰매진 비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작은 문서 한 장이 접혀 있었어요. 사내는 촛불을 밝히고 문서를 펼쳤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문서에는 5해 전 왕실 독살 사건을 조작한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죠. 좌의정 민상경. 사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상경. 그자였어요. 아세요? 여인이 물었죠. 제 가문을 멸한 자가 바로 그자예요. 그리고 사내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의 남편을 역적으로 몰아넣은 자도 민상경 아닌가요?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민상경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죠. 우리의 원수가 같았습니다. 이 문서를 임금께 올릴 수만 있다면. 여인이 말했어요. 사내가 고개를 저었죠. 쉽지 않아요. 민상경은 지금 좌의정이에요. 왕의 곁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쫓기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여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전께서 사흘 뒤 북한산 행차를 하신다고 해요. 그때를 노려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호위 무사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을 텐데. 제가 길을 열게요. 사내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죠. 부인께서는 그 틈을 타 문서를 임금께 직접 바치세요. 여인은 사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하면서도 떨리는 손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여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사내가 쓸쓸히 웃었죠. 어차피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다만 억울함을 풀고 가고 싶을 뿐이에요.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인, 당신 덕분에 우리 모자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을 것 없어요. 다만 사내가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이 아이가 훗날 멀쩡히 자라 떳떳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으로 좋게요. 사흘 동안 두 사람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죠. 사내는 여인에게 행차 경로를 알려주고 언제 어디서 움직여야 하는지 세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여인은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어요.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아이에게 떳떳한 미래를 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 은인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습니다. 사흘 뒤 북한산 자락에는 임금의 행차가 있었어요. 성종 대왕께서 친히 산을 오르시어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하신다 하셨죠. 길 양옆으로는
호위 무사들이 빼곡히 늘어섰고 백성들은 무릎 꿇고 임금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숲속에서 화살이 날아왔죠. 자객이다. 대전을 호위하라. 무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그 틈을 타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곱사등이가 아니었어요. 허리를 쭉 펴고 선 모습은 당당한 무인이었죠. 물러서세요. 사내가 칼을 휘두르며 길을 열었습니다. 무사들이 달려들었지만 사내의 검술은 귀신 같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서너 명이 쓰러졌죠. 그 순간 여인이 나타나 임금께 달려갔습니다. 대전마마, 억울하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멀리서 민상경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사내가 그 앞을 가로막았죠. 민상경. 사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죄를 밝힐 날이에요. 여인은 품에서 문서를 꺼내 임금께 올렸어요. 마마, 이 문서를 보시옵소서. 이 안에 역모를 조작한 자들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사옵니다. 성종 임금께서 문서를 받아 펼쳐보셨죠. 임금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옵니다, 마마. 소녀의 남편 이정민과 저 사내의 정윤우 모두 억울한 죄로 멸문당하였나이다. 민상경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어요. 거짓이옵니다, 마마. 저들은 역적의 무리이옵니다. 닥쳐라. 임금께서 호통을 치셨죠. 문서에 네 친필이 역력하거늘 어찌 거짓이라 하느냐? 금군들이 달려들어 민상경을 포박했습니다. 사내는 그제야 힘이 풀려 무릎을 꿇었어요. 여인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죠. 은인, 드디어 끝났어요. 사내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아까 무사들과 싸우며 입은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임금께서 가까이 다가오셨죠. 경은 정윤우가 맞느냐? 그러하옵니다. 사내가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짐이 잘못하였다. 경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노라. 그리고 임금께서 여인을 바라보셨어요. 이씨 부인, 경의 남편 이정민도 누명을 벗겨주리라. 경과 아이를 보살피도록 하겠노라.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사내는 여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안전할 거예요. 아이도 떳떳하게 자랄 수 있을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졌고 민상경과 그 일당들이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상경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민유라는 자였죠. 그는 아버지가 처형당하는 날 한양을 떠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해요. 정윤후, 이씨 부인, 반드시 복수하리라. 성종 임금 재위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대궐 깊은 곳에서 임금은 3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민상경의 역모 사건이었지요. 정윤후라는 자는 어찌 되었느냐. 내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식이 없사옵니다. 아마 한양을 떠난 듯하옵니다. 임금은 한참을 기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년 전 그 사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지요. 정윤후가 아니었다면 역모는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씨 부인은 아직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임금이 붓을 들었습니다. 재조사하라. 이씨 부인 집안의 억울함을 다시 살피라. 조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 이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이씨 부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관아문을 들어섰지요. 관리가 문서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씨 부인, 그대 집안의 누명이 풀렸소? 이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이정민은 역적이 아니었소. 민상경에게 모함당한 것이었소. 문서에는 임금의 어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어미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이씨 부인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단다. 지위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요. 정윤후에게는 되찾을 이름도 관직도 없었습니다. 조정에서 그를 찾았지만 윤후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는 여전히 칠패 시장 한구석에서 떡을 빚고 있었습니다. 떡 사세요. 더듬거리는 말투로 떡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곱사등이 떡장수로만 알았지요. 낮이면 이씨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물을 깃고 떡판을 닦고 떡가루를 쳤습니다. 양반 부인이 떡장수 일을 거두는 모습에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저 부인이 미쳤나? 곱사등이와 무슨 사이기에? 이씨 부인은 그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손을 거들 뿐이었지요. 밤이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윤후를 따라왔습니다. 아저씨, 떡 만드는 거 보고 싶어요. 윤후가 아이를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이씨 부인의 아들 강이었지요. 들어오렴. 강이는 떡판 옆에 앉아 윤후가 떡 빚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손놀림이 신기한지 눈을 떼지 못했지요. 저도 해볼래요. 윤후가 떡가루를 조금 떼어주었습니다. 강이가 서툰 손으로 떡을 빚었습니다. 잘하는구나. 진짜요? 강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이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아저씨? 아니,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윤후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씨 부인이 당황한 얼굴로 아이를 말렸지만 윤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부르렴.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윤후의 떡집은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이씨 부인이 만든 떡이 맛있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강이는 날마다 떡집에 와서 윤후를 도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맞아요? 잘했다. 우리 강이 똑똑하구나. 이씨 부인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윤후의 판잣집 마당에 둘러앉아 소박한 저녁상을 나눴지요. 맛있어요, 어머니. 많이 먹어라. 윤후는 말이 없었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행복했지요.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한양 뒷골목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30 남짓한 나이에 비단 옷을 걸쳤지만 눈빛은 험악했지요. 민유라는 이름의 사내였습니다. 민상경의 서자였습니다. 어미가 기녀였기에 민씨 성을 쓸 수 없었고 아버지 민상경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민유는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아버지, 유배지에서 돌아가셨다지? 민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누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나? 민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윤후와 이씨 부인, 그 둘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드시 갚아주겠다. 민유 옆에는 왈패 대여섯이 따라다녔습니다. 한양 뒷골목을 주름잡는 건달들이었지요. 형님, 어디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민유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숨겨둔 재산부터 찾아야지. 민상경은 유배 가기 전 재산 일부를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한양 곳곳에 흩어진 은자와 보물들이었지요. 민유는 아버지가 남긴 쪽지를 보고 그것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북촌의 빈집이었습니다. 민유와 왈패들이 한밤중에 담을 넘었습니다. 마루 밑을 파헤치자 항아리가 나왔지요. 있다? 은자가 가득 담긴 항아리였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남산 기슭의 사당이었습니다. 불상 뒤에 숨겨둔 비단 보따리에는 금부치가 들어있었지요. 역시 아버지시군. 민유는 하나씩 재산을 찾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빈집 주인을 위협하고 사당지기를 때리고 길을 막는 자들을 칼로 협박했지요. 형님, 관아에서 눈치채면 어쩝니까? 상관없어. 어차피 곧 떠날 거니까. 민유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유의 악행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재산을 숨긴 곳을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 입을 막았습니다. 회유가 안 되면 협박했고 협박이 안 되면 해쳤지요. 이 일을 누설하면 내 가족이 어찌 되는지 알겠지? 사람들은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민유 일당이 서촌의 전당포를 습격했습니다. 그곳 주인이 민상경의 물건을 맡아두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지요. 내놔라.
전당포 주인이 버텼지만 왈패들이 주인을 때렸습니다. 결국 주인은 뒤편 창고를 열어주었지요. 그곳에는 민상경이 맡긴 비단과 골동품이 있었습니다. 민유가 그것들을 챙기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몰래 관아에 신고했고 포졸들이 달려왔지요. 민유 일당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포졸이 칼에 찔렸습니다. 놓치지 마라. 하지만 민유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민유가 재산을 찾던 중 우연히 칠패시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형님, 여기서 떡이나 사 먹고 갑시다. 왈패 하나가 떡 냄새를 맡으며 말했습니다. 민유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왈패들이 떡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떡주게. 윤후가 고개를 숙인 채 떡을 내밀었습니다. 민유는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보았지요. 곱사등이 떡장수. 하찮아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떡집 안으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씨 부인이었지요. 민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여자. 왈패가 물었습니다. 형님 아십니까? 민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씨 부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3년 전 아버지를 고발한 그 여자였습니다. 이씨 부인이 떡판을 닦으며 윤후와 나지막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이 편안해 보였지요. 민유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형님? 가자. 민유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유는 허름한 주막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왈패들이 주변에 둘러앉아 있었지요. 형님, 낮에 본 그 여자가 누굽니까? 민유가 술잔을 던졌습니다. 잔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지요. 이씨 부인이야. 왈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이씨 부인이요? 형님 아버님을 고발한. 맞아. 민유의 눈에 광기가 어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셨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고. 왈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유가 이어 말했습니다. 곁에 있던 그 곱사등이 혹시 정윤후 아닐까? 정윤후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또 다른 놈이지. 민유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알아봐라. 저 둘이 어디 사는지 무슨 관계인지. 알겠습니다, 형님. 왈패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지요. 아버지, 제가 원수를 갚아드리겠습니다. 이씨 부인도 정윤후도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왈패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형님, 알아냈습니다. 민유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말해봐라. 곱사등이 떡장수는 칠패시장 근처 판잣집에 삽니다. 혼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씨 부인은 북촌의 작은 집을 얻어 아들과 함께 삽니다. 낮에는 떡장수 일을 거들러 온다 합니다. 민유가 웃었습니다. 둘이 무슨 사이냐?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떡장수를 아버지라 부른다더군요. 민유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재미있군. 왈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어찌하시렵니까? 민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이씨 부인부터 건드리자. 아이도 함께입니까? 당연하지. 그 계집이 가장 아끼는 게 그 아이잖아. 민유가 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고통을 줘야 해. 한 번에 죽이면 재미없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괴롭혀서 내 아버지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맛보게 해줘야지. 왈패들이 으스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후가 떡집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편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윤후가 집어들었지요. 봉투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펼쳐보니 간단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위험하다. 윤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윤후는 즉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북촌으로 향하는 길, 윤후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하지만 이씨 부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루에는 강희의 신발 한 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윤후가 집안을 뒤졌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씨 부인, 강희.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씨 부인과 강희는 어둡고 축축한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폐가의 지하 창고였지요. 강희가 어미 품에 파고들며 떨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강희야. 괜찮아? 이씨 부인이 아이를 꼭 껴안았지만 그녀 역시 두려웠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고 민유가 들어왔습니다. 횃불을 든 왈패들이 뒤따랐지요. 민유가 이씨 부인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기억하시오, 이씨 부인? 이씨 부인이 민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민상경의 아들이요. 이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유가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우리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넣은 게 당신이지. 그건 당신 아버지가 진짜 역적이었어. 민유가 이씨 부인의 뺨을 쳤습니다. 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민유가 강희를 향해 칼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해라, 꼬마야. 이씨 부인이 강희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소. 민유가 비웃었습니다. 죄? 내 아버지도 죄가 없었어. 윤후는 필사적으로 이씨 부인과 강희를 찾아 헤맸습니다. 북촌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이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그때 길가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윤후를 불렀습니다. 나리 혹시 여자와 아이를 찾으시오? 윤후가 달려갔습니다. 봤소? 어디서? 아까 왈패 몇이 여자와 아이를 억지로 끌고 가더이다. 남산 쪽으로. 윤후가 거지에게 돈을 쥐어주고 남산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남산 기슭의 폐가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집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윤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지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유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윤후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윤후가 지하 창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손때? 민유와 왈패들이 일제히 돌아보았습니다. 윤후가 이씨 부인과 강희를 보았습니다. 둘 다 무사했지만 겁에 질려 있었지요. 민유가 웃었습니다. 왔군. 정윤후. 아이와 부인을 놓아주시오. 놓아달라고? 재미있는 소리 하는군. 민유가 손짓하자 왈패들이 윤후를 둘러쌌습니다. 윤후가 허리를 펴고 섰습니다. 더 이상 곱사등이가 아니었지요. 왈패들이 칼을 빼들며 덤벼들었습니다. 윤후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두 명을 제압했습니다. 칼을 빼앗아 나머지를 위협했지요. 민유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법인데? 윤후가 민유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또 다른 왈패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대여섯 명이 더 있었지요. 그중 둘이 이씨 부인과 강희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움직이지 마. 윤후의 발이 멈췄습니다. 이씨 부인의 목에 칼날이 닿아 있었고 강희도 칼에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민유가 비웃었습니다. 칼을 내려놓. 안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윤후가 천천히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좋아. 순순히 따르는군. 왈패들이 달려들어 윤후를 제압했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 윤후와 이씨 부인 강희는 폐가 마당 한가운데 포박당에 있었습니다. 기둥에 묶인 채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강희가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괜찮다, 강희야. 무섭지 않아도 된다. 이씨 부인이 윤후를 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채 때문에? 아니요. 부인 잘못이 아니오. 민유가 그 앞에 서서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횃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지요. 보기 좋은 광경이군. 민유가 술잔을 들고 천천히 술을 마셨습니다. 정윤후 이씨 부인. 그리고 꼬마까지. 3년 전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묶여 있었겠지. 유배지로 끌려가기 전에 말이야. 윤후가 민유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자업자득이요. 민유가 윤후의 뺨을 때렸습니다.
닥쳐. 강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유가 강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울지 마라, 꼬마야. 곧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테니까. 왈패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민유가 술을 한 모금 더 마시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유가 윤후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정윤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윤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군. 그럼 내가 말해주지. 민유가 술잔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무혁? 우리 아버지 민상경 대감의 사병 무사였어? 윤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유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무혁은 무술이 뛰어났지. 우리 아버지가 아끼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어느 날부터 달라졌지. 우리 아버지가 역모를, 아니, 대업을 도모하실 때 말이야. 민유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환멸을 느꼈다더군. 사람을 죽이라는 명을 거부했어. 회유도 안 먹혔지. 끝까지 버텼어? 윤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셨소? 민유가 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직접 처리하셨지. 내 아버지를 술자리에 불렀어. 마지막으로 회유하려고. 하지만 내 아버지는 끝까지 거부했어. 민유가 일어서서 윤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술에 독을 탔어. 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지. 윤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요. 거짓말? 우리 아버지가 직접 내게 말씀하셨어? 자랑스럽게 말이야. 배신자는 이렇게 처리한다고. 민유가 비웃었습니다. 내 아버지 시신은 어디 버려졌는지도 모를 거야. 아무도 찾지 않았거든. 이씨 부인이 윤후를 보았습니다. 윤후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민유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씨 부인 남편 이정민. 그 사람도 우리 아버지가 죽였어? 역모에 반대했거든. 이씨 부인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둘 다 우리 아버지 손에 가족을 잃은 거지? 재미있지 않아? 윤후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서 검을 휘두르던 모습. 윤후야, 무술은 사람을 해치려고 배우는 게 아니란다. 자신을 지키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배우는 거야. 어린 윤후가 물었지요. 아버지, 저도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럼?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또 다른 기억? 아버지가 윤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윤후야, 반듯하게 살아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해야 해. 설령 그것이 어렵더라도 말이다. 알겠니? 예, 아버지. 윤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반듯하게 사셨습니다. 민상경의 악행에 동조하지 않고 옳은 길을 택하셨지요. 그리고 그 때문에 독살당하셨습니다. 윤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민유가 횃불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끝을 내야지. 너희를 이 폐가와 함께 태워버릴 거야. 천천히 타 죽는 고통을 느껴봐. 민유가 폐가 귀퉁이에 불을 던졌습니다. 마른 나무와 짚이 순식간에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이야. 이씨 부인이 강희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강희야. 민유가 왈패들에게 고개 찢했습니다. 가자. 왈패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유가 마지막으로 윤후를 보며 웃었습니다. 잘 가거라, 정윤후. 지옥에서 내 아버지나 만나봐.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후의 팔에서 밧줄이 툭 끊어졌습니다. 윤후는 이미 포박을 풀고 있었던 것이지요. 민유가 짓거리는 동안 조금씩 손목을 비틀어 밧줄을 늘렸고 마침내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윤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섰을 때 그는 더 이상 곱사등이가 아니었습니다. 민유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윤후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윤후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민유의 얼굴에 꽂혔고 민유가 나가 떨어졌지요. 왈패들이 달려들었지만 윤후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윤후의 손이 한 왈패의 칼을 빼앗았습니다. 검이 공중에서 번쩍였습니다. 왈패 하나가 어깨를 붙잡고 쓰러졌지요. 또 다른 왈패가 뒤에서 달려들었지만 윤후는 몸을 돌려 그를 제압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검술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제압하는 기술이었지요. 순식간에 왈패 넷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유가 일어나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민유가 윤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혔습니다. 불길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민유의 칼이 윤후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요. 하지만 윤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한 짓을? 네가 또 똑같이 하고 있구나. 윤후의 주먹이 민유의 명치에 박혔습니다. 민유가 헛기침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후가 민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끝까지 옳은 길을 가셨어? 내 아버지는 악인이었고 너도 똑같아? 윤후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반듯하게 살아라, 윤후야. 윤후가 민유를 밀쳐냈습니다. 가거라. 민유가 피를 흘리며 윤후를 노려보았습니다. 왜 안 죽여? 죽이면 너랑 똑같아지니까.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하다. 움직이지 마라.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민유가 도망치려 했지만 포졸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윤후는 서둘러 이씨 부인과 강희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괜찮으시오? 예. 고마워요. 세 사람이 불타는 폐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포졸 1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포졸 2령이 다가왔습니다. 정윤후 맞소? 그렇소. 대궐에서 찾고 계셨소. 따라오시오. 윤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궐에서요? 그렇소. 급한 일이라 하셨소. 포졸들이 민유를 결박했습니다. 민유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놔라. 조용히 해. 방화와 납치, 살인 미수로 잡아가는 거야. 민유가 윤후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정윤후, 이게 끝이 아니야. 다음 생에서라도 반드시. 포졸이 민유의 입을 막았습니다. 윤후는 이씨 부인과 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저는 대궐에 다녀와야 할 것 같소. 예, 다녀오세요. 강희를 잘 부탁하오. 윤후가 강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빨리 와요. 그래, 금방 올게. 윤후는 포졸들을 따라 대궐로 향했습니다. 대궐에서 윤후는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성종 임금이 윤후를 보며 말했습니다. 경이 정윤후냐? 그러합니다. 3년 전 민상경의 역모를 밝혀낸 그 사람이 맞느냐? 맞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이 조사해보니 경의 아버지 정무역도 억울하게 돌아가셨더구나. 윤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마, 민상경이 독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의 아버지는 충신이었느니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후가 엎드려 절했습니다. 임금이 계속 말했습니다. 경의 아버지 이름을 복권하겠노라. 그리고 경에게도 벼슬을 내리고 싶구나. 마마, 신은 사양하지 마라. 경이 받아야 할 것이니라. 윤후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마, 신은 벼슬보다 조용히 살고 싶사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권하지 않겠노라. 다만 경의 아버지 이름은 반드시 복권하겠느니라. 감사합니다. 대궐을 나선 윤후는 곧장 이씨 부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씨 부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돌아오셨어요? 예.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윤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왜요? 제 아버지가 부인 남편을 죽인 민상경의 사람이었소. 이씨 부인이 윤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하셨잖아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도 피해자예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이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둘 다 민상경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윤후가 이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강희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 사람이 함께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지요. 며칠 뒤 윤후와 이씨 부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양을 떠나기로 한 것이지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고향으로 가려 합니다. 산자락 아래 작은 고을이 있소?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윤후가 이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정말이요? 예. 더 이상 한양에 미련은 없어요. 당신과 강희가 있는 곳이 제 집이에요. 윤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소. 며칠 뒤 세 사람은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떡 만드는 도구뿐이었지요. 강희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아버지,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산도 있고 냇물도 있단다. 와, 멋있겠다. 이씨 부인이 미소 지으며 짐을 챙겼습니다. 윤후는 한양 도성을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양 성문을 나섰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지요. 강희가 앞서 걸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윤후와 이씨 부인이 손을 잡고 뒤따랐습니다. 후회 없으시오? 윤후가 물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당신과 강희가 있는데 무슨 후회가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두 사람이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길가에는 꽃이 피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요. 강희가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빨리요. 그래, 간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떡을 빚고 밥을 먹고 함께 웃는 평범한 나날들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부른다고 말이지요. 민상경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고 그의 아들 민유는 아버지의 복수에 눈이 멀어 또 다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정윤후는 달랐지요. 아버지의 원수 앞에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옳은 길을 택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이고 진정한 행복은 화려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법이지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